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제2막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과 다르게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시금 부족했던 제 과거를 반성해보면서 글을 씁니다. 저처럼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미숙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부디 없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이 자리에 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밑으로는 여동생이 둘 있었습니다. 동생들과 4살, 5살 차이가 났습니다. 첫째인데다 동생들하고 나이 차이도 좀 나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제게 기대하시는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쯤 되었을 때부터 저를 앉혀두고 술을 드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한다, 우시가. 뭐든 돈을 투자해야 돈을 굴리는 거다. 응? 알겠냐, 우시가? 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었죠. 아마 그렇기에 아버지는 더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주변에 사업하셨던 분들이 여럿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벌고 그 벌이가 아버지 월급보다 훨씬 컸기에 아마 그런 마음이 생기신 거겠죠. 어렸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신세 한탄 같은 거라는 걸요. 그리고 자연스레 제 마음에는 아버지의 생각이 주입되었습니다. 사업을 해야 잘 살 수 있구나. 돈을 잘 벌려면 사업을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장래 희망이 사업가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웃으시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고 물으셨고, 저는 그냥 사업가가 꿈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꼭 사업가가 될 거라는 확고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시절 저는 공부 대신 사회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코 제가 문제아였거나 학교에 적응을 못하진 않았습니다.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잘 다녔고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잔 적도 없고 지각 한 번 안 하고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사업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희 새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실한 사람이 되어라 였거든요. 아, 말이 나온 김에 저희 새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사실 저와 제 여동생들은 어머니가 다릅니다. 아버지는 같고요. 두 분은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제 친어머니가 이혼을 하신 건 제가 4살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없어요. 추억도 없고 생김새도 기억이 안 나고요.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기로는 친어머니 집안이 좀 좋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안은 지극히 평범하셨고요. 친어머니는 이전에 돈을 쓰던 습관이 있었던 건지 소비를 아무렇지 않게 했대요. 아버지 혼자 외버리셨는데 말이죠. 아버지가 도저히 감당하시기가 힘드셨답니다. 친어머니는 왜 돈을 그것밖에 벌어오지 못하냐 불만이었고요. 그 갈등을 신혼 때부터 하시다가 저 태어나고도 계속 크고 작은 돈 문제들로 서로에게 불만이 가득 쌓인 두 분은 결국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직장을 20년이나 넘게 다니실 만큼 성실하신 분이셨고 양말에 구멍이 나면 꿰매서 신으시고 고무줄 늘어난 속옷들을 손빨래해서 입으시는 검소하신 분이십니다. 애초에 친어머니와 성향이 안 맞으셨던 거였겠죠. 그렇게 두 분이 헤어지고 8년 뒤인 제가 12살 때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데려오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새어머니의 존재가 그리 달갑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12살이면 사실 마음이 이리저리 튈 때인 사춘기잖아요. 저 또한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것 없이 사춘기를 겪고 있었고요. 제 기억 속엔 존재하지도 않는 엄마의 존재가 갑자기 생긴다니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계속 외동으로 살았는데 2명의 동생, 그것도 여동생이 생긴다니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겐 항상 무뚝뚝하고 어려운 존재였던 아버지가 새어머니 앞에서는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시는데 그게 엄청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렸지만 알 수 있었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감히 두 분의 재혼에 해방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좋아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갑자기 식탁에 숟가락 젓가락이 늘어나는 게 어색했고
하교 후에 집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둘러앉아서 밥 먹는 시간이 불편했고 어린 여동생들이 제게 놀아달라고 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렇다고 싫은 티를 낼 수는 없어서 그 상황들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놀이터에 혼자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는 친구 집에서 밥 먹고 왔다고 거짓말을 한 적도 있었고, 공부도 안 하면서 동생들한테 공부해야 하니까 너희들끼리 놀으라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끔씩 새어머니한테 잘해라, 동생들 잘 챙겨줘라 하셨지만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애들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동생은 대체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 건지 외롭게 자란 제가 알 길이 없었죠. 가족 간의 화목이라는 말은 저랑은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그것을 알려준 건 다름 아닌 저의 새어머니였습니다. 그 알려주신 방식이 저를 앉혀놓고 가족이란 이런 거고, 화목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하고,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져야 하고, 이런 식으로 알려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제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새어머니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가워 우시가, 아줌마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고마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저는 그 인사가 조금 유치하고 어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나 쓰는 말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친하게 지내자니. 친구도 아니고 대체 어떻게 친하게 지내자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는 정말로 저랑 친하게 지내려 노력하셨습니다. 친어머니는 저와 동생 둘을 앉혀놓고 보드게임도 하고 카드놀이도 하셨습니다. 보드게임이 처음이었던 저는 어린 동생들보다도 실력이 안 좋았습니다. 잘 못해서 계속 지는데도 지면 진 대로 재밌었습니다. 저희 집 거실이 그렇게 꽉 찰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또 새어머니는 저희 셋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셨습니다. 동생들은 아직 어려서 이거 못하니까 우리 둘만 얼른 타자. 무서운 바이킹을 타고 있을 때 밑에서 동생들이 손 꼭 잡고 입을 떡 벌리고 올려다보고 있던 모습은 다시 생각해도 웃기고 귀엽습니다. 새어머니는 제 방학 숙제를 도와주기도 하셨습니다. 개학을 일주일 남겨놓고 거실 바닥에 숙제들을 다 늘어놓고 새어머니와 동생들과 숙제를 해치우곤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정말 저와 친해지려고 노력하셨고, 그로 인해 저는 가족의 화목함과 가족 간의 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아닌 진짜 제 어머니로 생각하기로 했죠.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 했을 때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는데, 그때 제 편을 들어주신 게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아빠, 제발요. 학교는 잘 다닐게요. 네? 안 돼, 이 녀석아. 내가 너 용돈을 안 주냐? 밥을 굶겨? 그런데 무슨 아르바이트야?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아빠, 저 공부 진짜 못하거든요. 공부머리는 빵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좀 하겠다고요. 진짜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질 정도였습니다. 공부는 영 아닌 것 같으니 빨리 사회로 나가고 싶은 제 마음을 왜 모르실까 답답하기만 했죠. 여보, 우식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요. 우식이가 이렇게 졸은 적이 있어요? 우리 우식이 학교도 꼬박꼬박 잘 나가고 말썽 한 번 안 부리는 애잖아요.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하라고 해봐요. 우식이한테 좋은 경험이 될지 알아요. 당신이 정 걱정되면 내가 우식이 아르바이트 하는 곳 같이 가볼게요. 어떤 곳인지 보고 거기 사장도 만나보고 우리 우식이 맡겨도 괜찮겠다 하면 하게 할게요. 어때요? 나 참, 당신까지? 우식이 너 아르바이트 면접 갈 때 엄마 모시고 가. 아싸, 아빠 최고. 엄마는 더 최고. 그렇게 제 인생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곳은 학교 정문에 있는 피자 가게였습니다. 학교 끝나고 곧장 가서 가게 마감할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가게에서 먹는 사람보다는 포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가게였습니다. 일도 어렵지 않았고 사장님들도 친절하셔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가끔은 잘못 만들었거나 주문 취소된 피자를 싸주시기도 하셨죠. 역시 저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움직이면서 일하는 게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 때 했던 알바만 10개가 넘습니다. 방학에는 친구 부모님이 하시는 고깃집에서도 일해봤고, 주말에는 극장 청소하는 일도 해봤고, 그러다가 알게 된 형 따라서 가수들 공연하는
공연장에서 스텝으로도 일해봤습니다. 또 친구 대타로 잠깐 동안 PC방에서 일한 적도 있었고 조명가게에서 배달하는 일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 일 저 일 해보니까 점점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뭔가를 팔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는 안 했지만 책상에 앉아있는 유일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만의 사업 노트를 만들 때였어요. 그곳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업 아이템으로 좋을 만한 것들도 적어 놓았고,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나 혜택도 고민해서 적어 두었고, 어깨 너머로들은 세금에 관한 것들도 열심히 적어 두었습니다. 저만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노트였죠. 고3 때 친구들은 잠 안 자며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저는 알바 다니고 공부는 일절 안 하고 너무 여유로우니까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우식이, 너 대학 안 가냐? 아니, 다른 집 애들은 가고 싶어 한달인데 너는 등록금을 대준다고 해도 왜 안 가냐? 아버지가 저 사업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사업할 겁니다. 사업. 아이고, 이 자식아. 사업은 누가 시켜준대? 그것도 머리가 있고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이놈아.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한들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한 것보다 더 귀하겠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터무니도 없는 말을 떵떵거리니 아버지도 두 손 두 발을 다 드셨습니다. 그렇게 친구들 대학 간다, 재수한다, 취직한다 했을 때 저는 곧장 군대로 떠났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저의 노하우가 담긴 노트는 언제나 저와 함께 했습니다. 군대 안에서 경영에 관련된 책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시간만 낭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또 다른 사회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전역을 하고 저는 의지에 활활 타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가게 열고 제가 생각한 아이템을 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처럼 사업을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아무리 고등학생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아두었다지만 가게를 열기엔 택도 없었습니다. 저한테 대출을 해줄 은행도 없었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빠르게 돈을 벌어야 했었죠. 그래서 저는 돈을 벌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파트타임으로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하고 곧장 동대문에 달려가서 의류 창고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집에 가서 몇 시간 잠깐 자고 다시 식당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투잡을 뛰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일해야지 사업 자금이 모일까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제게 도움을 주신 건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우식아, 이걸로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어머니, 아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엄마가 따로 조금씩 모아둔 거야. 사업하기엔 이것도 부족할 거야. 그럼 필요한 만큼 엄마가 대출받아서 줄게. 네?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엄마는 알아. 우리 우식이 크게 될 사람이라는 거. 엄마가 많이 응원하는 거 알지? 돈 때문에 못하는 게 있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땐 이미 제대하고 1년 동안 그렇게 밤낮 없이 일을 해온 상태였고 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이 돈을 빠른 시일 내에 꼭 갚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치킨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가맹점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오픈했는데 거기가 대학가여서 정말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치킨집에서도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땐 동네에 있던 작은 개인이 운영하던 가게였는데 치킨이라는 아이템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닭도 수급이 빨랐고 맛도 정말 좋았고 가격 대비 기분 내기도 좋은 음식이니까요. 그래서 치킨집을 오픈했습니다. 당시에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프랜차이즈를요. 처음엔 치킨 튀기는 것부터 배달하는 거, 매장 손님들 응대하는 것까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있었을 때랑 직접 사장이 되는 건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00% 만족할 만한 직원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대학생들은 방학에만 잠깐 치고 빠졌고 고등학생들은 무단 결근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 동의도 잘 안 받아오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이 어린 사장이라 그런지 존중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직원이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치킨집이라는 특성상 배달도 많고 그땐 매장 손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주방 보고 홀서빙하고 배달까지 하려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배달도 늦고 홀 서비스도 제대로 못하고 닭 튀기는 시간도 왔다 갔다 하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오픈한 지 반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시가 쉬면서 일하는 거야? 어머니,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집에 오면 잠자기 바쁘니까 엄마가 우리 우식이 얼굴을 볼 일이 있어야지. 밥은 먹었어? 엄마가 반찬 몇 개 가져왔는데 먹고 해. 네, 어머니도 같이 드세요. 그런데 가게에 직원이 없네? 아직 출근 안 한 거니? 직원이 잘 안 구해져서 저 혼자 해요. 어머, 안 바빠? 엄마가 좀 도울까? 에이, 괜찮아요. 어머니 힘드셔서 안 돼요. 그때 어머니께서 빌려주신 돈도 다 못 갚기도 했고, 어떤 자식이 부모님 고생시키고 싶겠어요. 괜찮으니까 들어가시라고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날 가게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요. 처음엔 그만 집에 들어가시라고,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말려보았지만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셨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혼자 하는 거랑 누구 한 명이 도와주는 건 차이가 정말 크잖아요. 더군다나 저희 어머니는 제 가게니까 일반 직원들과는 다르게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일해주기도 하셨고요. 어머니가 홀서빙을 봐주시니까 저도 주방일하고 배달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일이 정말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 만족도도 높아졌죠.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둘이서 치킨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오픈한 지 딱 1년 만에 어머니가 빌려주신 돈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동안 같이 힘써주셔서 감사한 마음 더해 어머니 용돈 하시라고 조금 더 넣어드렸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진작에 망했을 거예요. 아유,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우리 아들 고생하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계속 힘내면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직한 직원도 한 명 두고 배달하는 직원도 하나를 구했었죠. 그러던 중에 본사 쪽에서 가게 하나 더 해볼 생각 없냐고 하더라고요. 가맹으로 하나 나가려던 가게가 있었는데 인테리어 올리던 중간에 점주 사정으로 무산이 되었다면서요. 워낙 위치가 좋아서 직영점으로 본사에서 가져갈 수 있지만 저희 가게 매출이 좋으니 한번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는 달콤한 말도 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보러 갔습니다. 과연 본사에서 탐낼 만한 가게인 건지. 그런데 웬 허허벌판이더라고요. 이런 곳에 왜 치킨집을 올리려고 했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치킨집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여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제안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새도 적고 하니까 한번 가지고 있어 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프랜차이즈니까 뺄 때 권리금도 어느 정도 나오고 인테리어도 웬만큼 올라가서 투자할 돈도 적으니 1년 정도 운영해보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파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한번 그래보기로 했습니다. 나이도 어렵고 사업이라는 게 다 잘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지혜를 빌려보기로 한 거죠. 그렇다고는 했지만 처음에 2달은 파리만 날렸습니다. 월세만 겨우 낼 정도였고 발주 넣은 식자재들도 계속 버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걸 어쩌나 일찌감치 팔아야 하나 걱정하던 찰나였습니다. 본사에서 새로운 메뉴를 출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 그대로 아주 대박을 친 겁니다. 다른 동네에서까지 저희 가게로 치킨을 사러 오고 배달을 시키고 그랬죠. 하루에 주문건이 2~3건 정도였던 제 2번째 치킨집은 하루에 100마리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동네에 빌라촌이 생기면서 가게는 점점 잘 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28살의 나이에 치킨집 2개를 운영하면서 평균 월 매출 1억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기고만장해졌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제야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월급 받고 있는데 저는 큰 돈을 벌고 있으니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났습니다.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이었죠. 군대에서 알게 된 형님의 아버지가 주유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억소리가 나게 돈을 버시더라고요. 주유소를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가지고 있던 현금도 좀 있고 했던지라 주유소 사업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금이 꽤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50% 정도 대출받아서 주유소를 하나 차렸습니다.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유소 운영이 많이 잘 되었습니다. 제 밑으로 여동생이 둘 있잖아요. 치킨 장사한 돈으로 동생들 대학 등록금 다 내주었고 주유소에서 기름 판 돈으로 저희 집 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제 사업에 대해 의심하시고 걱정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맏아들, 우리 장한 오시기. 아버지가 뭘 했냐? 사업해야 한다고 했지? 네, 아버지. 아버지 말씀대로 사업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장하다, 장해. 잘 컸다, 우리 오시기. 아버지는 다니시던 직장 정년 퇴직을 하시고 주유소에 종종 나오셨습니다. 제가 주유소에 치킨집 두 곳을 왔다 갔다 해야 해서 바빴는데 아버지가 가끔 주유소 나가서 상황을 봐주시니까 좋았습니다.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큰 집에서 살면서 좋은 차도 3대나 샀습니다. 아버지랑 차 3개 번갈아 가면서 탔습니다. 동생 중 한 명이 결혼을 일찍 했는데 동생 결혼에 필요한 돈까지 다 대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것들로 혼수 채워주었죠. 막내 동생은 큰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지방으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그때 회사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까지 구해주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제 손으로 돈을 벌어서 가족들한테 쓰고 또 가족들이 그걸로 행복해진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죠. 돈이 많아지니까 평소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엄청 연락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심지어는 유치원 때 다닌 태권도에 같이 다녔던 친구까지도요. 그 중에서는 저한테 돈을 빌리려는 사람도 있었고, 저랑 친하게 지내면서 뭔가를 얻어가려는 사람도 있었고, 저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 다양한 사람을 만나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눈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정말 작정하고 속이려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 그 작자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꽤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정도 다 알고 있었고요. 어느 날 술 한잔 하자고 연락 오고 그 뒤로도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게 돈을 빌릴 생각도 없어 보였고 뭔가를 얻어가려는 속셈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지 않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너희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시겠다. 아직도 치킨집 나가신다고? 응, 직원들 있어서 괜찮다고 쉬시라니까 계속 나가셔. 나가셔야 마음이 편하신가 봐. 설마 일하는데 마음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응? 그렇잖아. 어머니가 일하고 싶어서 나가시겠어? 네가 걱정되니까 그러시겠지. 아직 어린 나이니까 불안하기도 하실 거고. 그런가? 그렇지 마. 널 믿으셨으면 가게에 나가시겠냐? 어이구, 너는 철들려면 멀었다 우시가. 너 어머니한테 제대로 선물은 해드렸냐? 선물? 매달 용돈은 드리고 있는데. 야 임마, 돈 말고 선물. 선물. 어머니도 여자셔. 제대로 된 선물을 해드려야지. 돈이 선물이냐? 친구의 말에 그때 제가 정말 생각이 짧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께 마음껏 쓰시라고 카드도 드린 적 있고 용돈도 매달 드렸지만 선물을 해드린 적은 없었거든요. 어머니 말에 마음이 유해진 저는 친구의 말에 팔랑귀가 되었던 거죠. 친구한테 무슨 선물이 좋겠냐고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 아버지한테는 차 선물을 해드렸으니 어머니한테는 집 선물이 어떻겠냐고요. 집은 이미 이사한 집이 충분히 크고 넓다니까 저보고 바보라고 하더군요. 저만큼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집 몇 채는 더 있어야 한다고요. 하다 건물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우시가 넌 진짜 바보다 바보. 이제껏 투자도 하나 안 하고 뭐 했냐? 요즘 세상에 돈을 은행에 묶어두는 바보가 어딨어? 투자를 해야지 임마. 그때 전 진짜 제가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왜 더 넓은 세상을 미리 보지 못했을까 후회를 할 정도로 친구의 말에 홀렸었습니다. 친구는 자기가 잘 아는 투자 전문가가 있다면서 같이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그 친구도 그때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주고 스타트업이라고만 했는데 회사도 본 적 없고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명함 한 장 보고 믿은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어리석었던 저는 친구랑 함께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 자산의 규모를 물어보길래 저는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투자 전문가라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았죠. 그 전문가라는 사람 말이 제 자산 정도면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부근에 신도시 개발이 거의 확정난 부지가 있는데 앞으로 5년만 있으면 배는 무슨 4배도 넘게 뛸 거라고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곧 있으면 투기꾼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올 거라며 빨리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직접 그 땅에 데려갔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사람도 데려왔고요. 진짜 운이 좋으신 겁니다, 사장님. 이런 거 절대 못 구해요. 이 정보도 제가 겨우 알아낸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계약하시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말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저를 바보 멍청이 머저리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때 전 정말 바보 멍청이 머저리가 맞았으니까요. 그저 어머니에게 이 비싼 땅을 선물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부족했던 건지 가격을 꽤 비싸게 부르더라고요. 갈팡질팡하는 저에게 시간이 없다면서 부추겼습니다. 저는 결국 꽤 많은 대출까지 끌어서 땅을 샀습니다. 머저리 중에서도 저는 상머저리죠.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 큰 돈을 현금으로 가져다 주고 네, 이것도 이상했네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현금으로 그 많은 돈을 주다니요. 부동산 중개인, 투자 전문가, 친구까지 다 하하호호 웃으며 잘한 선택이라고 응원받고 악수하고 헤어지고 다음날부터 그 셋 모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셋 다 없는 번호였습니다. 친구가 줬던 명함에 적힌 친구 회사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역시나 아무 주소나 적어둔 거였더라고요. 회사 이름도 없는 거였고요. 투자 전문가의 명함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리모델링 중이라고 하면서 소파에 테이블만 있던 허름한 건물에서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 건물도 그냥 비어있던 공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 셋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제 돈은 어디로 간 건지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조사를 해보겠다는 답변뿐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만났을 때 가끔 식당에서 계산을 할 때도 현금만 썼습니다. 아마 카드를 쓰면 내역이 남아서 그랬겠죠. 술 마셔야 한다는 핑계로 단 한 번도 차를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땅을 보러 갔을 때에는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의 차를 탔는데 그 차 번호를 기억할 리 만무했죠. 제대로 코가 베인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그들을 제 돈을 찾을 길은 없었습니다. 우시가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도 안 좋아 보이고 요즘 가게랑 주유소에도 통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어머니. 일은 무슨. 이제 더 자주 나갈게요. 어머니 얼굴을 봐서라도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을 너무 얕잡아 봤나 봅니다. 그렇죠. 지금껏 일이 풀려도 너무 쉽게 풀렸잖아요. 저희 주유소 근방에 1km도 가지 않아서 주유소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양쪽으로 2개나요. 단돈 10원이 중요한 주유소 시장에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세차장 이벤트에 풍선 인형, 현수막까지 해두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돈을 잃고 머리를 뜯는 그 순간의 말이죠. 저희 주유소는 그 고래들의 싸움에서 새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우의 등은 보기 좋게 터지고 말았죠. 우시가 우리 주유소 그만해야 할 것 같다. 벌써 몇 달째 적자야. 아버지, 제가 조금만 버티자고 했잖아요. 저희도 새로 생긴 주유소처럼 홍보도 좀 하고 가격도 내리면 손님 모을 수 있다니까요. 우시가 아버지 말 들어라. 더 이상 게임이 안 돼. 아니에요, 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제 새로운 세차기기 알아보고 왔어요. 그걸로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우시가 주유소 그만하고 치킨집에 다시 집중하자. 이렇게 하다간 아무것도 안 돼. 아버지한테 차마 대출을 받았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키워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주유소를 더욱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세차장도 새로운 기계로 싹 바꾸었는데 손님이 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주유소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했다면 적자를 보고 나오진 않았을 텐데 마지막에 직원들 월급 챙겨주고 정산하고 보니 적자더라고요. 주유소를 내놓으면 대출금을 조금이라도 상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0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치킨집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저희 가게 주변으로 다른 브랜드의 체인점들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치킨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 동네, 옆 동네를 합쳐도 저희 브랜드의 치킨집은 저희가 유일했는데 누가 옆 동네에 같은 브랜드 치킨집을 가맹점으로 냈더라고요. 때문에 저희 가게를 찾는 손님은 대폭 줄어든 상태였죠. 저는 또 한 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치킨집까지 무너지게 되면 제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 되는 치킨집을 꾸역꾸역 운영하면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적자에 대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되었고 저는 하나씩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 비싼 차 3대를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경차 한 대로 아버지와 번갈아 타면서 가게와 집을 오갔습니다. 집만은 꼭 지키자 하며 버티는데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 공부해서 세금 정확하게 내려 노력했고 절세하려고 꼼수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다가 뭐 놓치거나 잘못할까봐 세무사한테 믿고 맡겼거든요. 그런데 지금껏 사업을 하는 동안에 매출 신고를 똑바로 안 했더라고요. 그 때문에 저는 갑자기 어마어마한 금액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액수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모든 걸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개의 치킨집도, 그리고 꼭 지킬 거라 생각했던 집까지요. 모두 정리를 하고 겨우 세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폐업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해지해버렸습니다. 저와 어머니, 아버지는 방 2개짜리의 낡은 빌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중에 빚이 7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망하고 줄곧 술에 찌들어 계시던 아버지는 혼자 술을 잔뜩 드시고 집에 오시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온 가족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착한 동생들이 제게 용기 내어 말하더군요. 오빠, 이제 투자니 사업이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직장 구해서 일 다녀. 언니랑 나랑 조금 모아놨어. 그래도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조금이라도 갚아, 오빠. 제가 그때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망가진 고철덩어리처럼 어디 구석에 찌그러져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를 제일 가까이서 봐주셨던 어머니가 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우시가 엄마 나갔다 올게. 밥 차려놨으니까 먹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계속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디를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철없는 아들놈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꿋꿋하게 힘을 내셨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무한한 상상을 했습니다. 이대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많은 빚을 대체 무슨 수로 갚으면 좋을까? 그냥 이대로 눈을 감고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살아갔습니다.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밖에 나갔다가 저녁쯤 돌아오셨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어머니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잘 확인하겠습니다. 네, 제가 변상할게요. 네, 월급에서. 네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변상? 사장님? 월급?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머니가 어딜 가는지 궁금했던 저는 어머니 뒤를 쫓기로 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맞이하는 햇살에 눈을 뜨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걸음을 재촉하며 시내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뒷길에 있는 음식점이 가득한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3층짜리 갈비집 건물로 들어가셨습니다. 누구라도 만나시는 건가? 그 앞을 기웃거리면서 유리창 너머의 갈비집 안을 보고 있는데 곧 어머니가 앞치마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혼자 이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왜 그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게 입구 쪽에는 숯을 태우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쪽으로 나오셨고 저는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안에 불 안 들어왔는데 어디 가셨나? 아까부터 숯을 태우던 아저씨가 잠깐 자리를 비우신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집게를 잡고 숯이 담긴 뜨거운 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무거운 무게 탓에 아장창하며 통이 떨어졌고 어머니의 손에 숯 한 조각이 튀었습니다. 아야! 놀란 채가 어머니에게 달려가려던 그때였습니다. 큰 소리를 들은 사장이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뭡니까? 죄송합니다. 숯 옮겨주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하려다가. 아줌마, 진짜 뭐 하는 겁니까? 어제는 설거지하다 그릇을 다 깨먹질 않나. 내가 어제 마감하고 그릇을 보는데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 이나간 그릇들을 어떻게 안 버리고 그 자리에 냅둬요? 네? 그 그릇으로 우리 손님들 배익이라도 하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 설거지를 안 했는데요. 이 아줌마가 진짜 내가 괜히 그 새벽에 아줌마한테 전화했겠어요? 아줌마가 그랬든 안 그랬든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늙은 아줌마 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맨날 사고만 치고 말대답이나 따박따박하고 뭐 하는 거야 진짜. 안 그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가 아줌마랑 말싸움이나 해야겠어요? 빨리 정리하고 들어와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사장에게 뛰어가 한 대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선 어머니의 노력을, 저 고생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집 오는 길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만큼 울지는 않았는데 제가 너무 비참하고 또 어머니까지 비참하게 만들어서 그게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문득 제가 예전부터 적었던 사업 노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 노트를 꺼내 보았습니다. 열정 넘치고 정말 열심이었던 그때의 노트를 보며 다시 한번 제 결심을 다졌습니다. 뭐든 해보자. 뭐든 일단 시작하자. 경차를 팔았습니다. 그때 저에겐 경차도 사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돈으로 노점상을 하나 냈습니다. 메뉴는 떡볶이, 어묵, 순대, 튀김이었습니다. 이미 경쟁이 치열하고 저렴한 음식이었지만 당장 생각나는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떡볶이를 자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떡볶이는 제가 먹어본 떡볶이 중 가장 맛있었고요. 그래서였을까요? 떠오르는 게 떡볶이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내기가 어려워서 어머니에게 몇 번이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웃으면서 제가 대견하다면서 친절하게 제게 떡볶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시던 갈비집을 그만두시고 다시 저를 도와주시기로 하셨죠. 처음엔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순대를 안 데워서 상한 순대를 버려야 한 적도 있었고, 튀김옷을 잘못 입혀서 밀가루 떡이 된 적도 있었고, 떡볶이 먹고 돈 안 내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묵꼬치 먹고 개수 속이고 돈 적게 내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간 경험했던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힘들어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좀 더 마음을 편하게 먹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마음, 이런 저의 경험담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떡볶이가 얼마나 팔렸다. 오늘은 날씨가 어떻다. 오늘 출근길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소소한 일상도 올리기도 하고 힘들었던 과거를 솔직하게 적기도 하고 떡볶이, 튀김 사진들을 찍어서 올렸죠. SNS를 통해서 대박 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요즘엔 장사하는데 SNS는 필수니까 하나 만들어서 올린 것이었습니다. 홍보도 하지 않았고 그저 꾸준히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제 글이 점점 유명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SNS 보고 찾아왔다던 손님들이 늘어나더니
정말 바쁠 때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드시기도 했습니다. 떡볶이가 뭐라고, 대단한 음식도 아닌 이걸 제 얘기 하나 보시고 멀리서까지 찾아와 주시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하루에 몇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SNS에서 유명세를 탄 뒤로는 매출이 잘 나와서 지금 7억 있던 빚 중에서 벌써 5억을 갚았습니다. 절대 못 갚을 줄 알았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제 인생도 거기서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이대로 비참하게 살다가 가겠구나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인간인 저를 매번 대가 없이 믿어주신 어머니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십니다. 다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이겨낸 게 대단하다면서요. 제가 그렇게 응원을 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떡볶이 찾아주시는 한 분 한 분 소중히 생각하고 최대한 좋은 서비스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허세에 과한 자신감에 욕심만 많던 멍청이였습니다. 살면서 중요한 게 뭔지, 또 그 중요한 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생각도 안 한 머저리였고요. 이제 다시는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늘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어머니 잘 모시면서 지금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저희 떡볶이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 믿어주시는 어머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